저는 좀 온오프가 확실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쉴 때 쉬고 놀 때 놀면 언제 공부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세한 인터뷰에 새를 맡고 있는 김세원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철이 형이 없어서 저 혼자 이제 그 기득 합격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합격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이재천 합격자, 그리고 나지혜 합격자, 그리고 곽희수 합격자님을 모셨습니다. 각자 시작 전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0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재학 중인 항리사 이재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0회 시험에 합격한 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나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60기 변리사 시험 합격하게 된 박기수이고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재학 중이고 MBTI는 ESTJ입니다. 혹시 그 변리사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약간 J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동차 합격자분들도 J 성향이 좀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들어갈 텐데 모두들 그 대략적인 수험 기간하고 그 점수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준비하기 시작했고 군대에서 7개월 정도 1차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는 6개월 정도 이제 학교랑 병행하면서 1차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동차는 3월부터 7월, 기득은 9월부터 내후년도 7월까지 1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1차 시험 한 번, 그리고 전역 후 나와서 한 번 응시했는데 군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험장 느낌을 느껴보고자 이제 응시했었고 점수는 대략 한 50점대 후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역 후 나와서 보니 1차 시험에서 이제 81.66점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받아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87.5점, 산재법 82.5점, 그리고 자연과학 75점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동차 때는 평균 53점을 받았고 기득 때는 평균 57.44점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60.6, 그리고 특허는 54.3, 상표는 57.3을 받았고 선택 과목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했고 53점을 받았습니다. 나지혜 합격생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차를 한 번 떨어져서 1차 제시 그리고 2차 기득 합격해서 총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2차 시험 점수는 민사소송법 53점, 특허 60.66점, 그리고 상표 51점, 저작권법 59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 중순경에 이제 공부 시작해가지고 1, 2차 각각 2번 응시하였고 3년 조금 안 되는 수험 기간 거쳐서 올해 기득으로 붙었습니다. 이제 1차 초시는 평균 70.83, 제시의 경우 이제 평균 88.33이었고 이제 2차는 동차 53.44, 기득 때는 평균 55.44이었고요. 이제 합격한 해를 기준으로 2차 경우는 특허 53.66, 상표 55.66, 민소법 57, 이제 선택 과목인 반응공학은 59.66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차 시험이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오늘이 촬영일이 12월 1일인데 한 100일 정도밖에 100일도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1차 공부 시절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12월 달에 좀 기분과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1차 공부를 했었는지 먼저 이재천 합격생부터 그냥 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공부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군대에서 준비하던 시기 그리고 전역 후 나와서 준비하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준비하던 시기에는 이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고요. 어학병으로서 이제 근무했었는데 그 특성상 이제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널널하게 공부하다 보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강의 겨우 수강하고 최신 기출문제 1, 2년도 정도 풀고 들어가게 되었고 당연히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었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군대에서 1차 붙어서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근데 군대에서 가능합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진짜 열심히 남들이 이제 일과 끝나고 쉴 때 무조건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 후 나와서 준비하던 시기에는 이제 학교 생활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1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여서 이제 학교 수업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독서실에서 계속 공부했으며 기본 강의 이제 군대에서 들었던 만큼 민법 중급 강의나 그냥 기본서 회독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스캔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을 풀면서는 이제 제가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잘 스캔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1차 시험 특성상 옳고 그름만 잘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고 그리고 꼼꼼하게 선지의 OX를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저는 지구과학, 생명과학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4과목 중 난이도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로 1차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추자는 생각으로 실수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천 합격생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되게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나지 합격생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어떤 지금 뭐 기분으로 어떤 네. 마음가짐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저희 1차 시험 과목이 3과목으로 적혀져 있지만 그 자연과학도 4과목이 있고 산재법 안에서도 3과목이 있어서 저는 8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할 수도 없고 좀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도 너무 많고 특히 지금 12월이니까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때는 법 과목은 휘발되고 자연과학은 풀리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좀 괴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진짜 1차는 2차로 가는 티켓이라고 누가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합격을 위해서는 1차를 빨리 붙는 게 중요하니까 약간 괴롭고 힘드셔도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1차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2차보다 1차가 더 어려웠습니다. 1차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차를 진짜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3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1차를 다시 하게 됐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1차는 반드시 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곽희수 합격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1차를 준비했었는지 또 부탁드립니다. 초시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좀 널널하게 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시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변리사 시험이 2차 시험이 메인이 되는 시험이긴 하지만 1차 시험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시험이고 이제 또 1차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험 합격이 조금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1차 시험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집을 이제 반복해서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1차 수험 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고, 요거는 없던 질문인데 본인들이 이제 그 1차 시험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천 합격생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1차 수험 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자연과학에서 행운의 여신에게 의존하지 말고 민법, 산재법 진짜 열심히 해서 두 법 과목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때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여러 번 풀면서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머릿속에 리마인드하는 식으로 학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지 합격생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희 1차 수험 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시는 못하겠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시험보다 1차 시험이 더 어려웠는데요. 이유는 1차는 답이 명확하게 있는 시험이고 2차는 나의 의견을 쓰는 시험이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1차는 당일날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잔혹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감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했던 점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의문이 있으면 약간 감으로 때려 맞출 수도 있는데 70% 정도의 확률로 아는 것이라도
좀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모르는 건 점검하고 꼼꼼하게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곽지수 합격생 같은 경우는요? 반복과 양치기는 승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조차도 처음 법 과목을 접했을 때 좀 생소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여도 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법 과목 특성상 많이 반복하는 것이 이제 수험 전략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답이 아니거나 답인 걸 고르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눈에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양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준비 때 좀 제가 잘했던 점은 저는 객관식 시험 특성이기도 하고 이제 1차 시험은 특히나 이제 시험 막판 한두 달 전에 공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전에는 좀 체력도 비축해두고 좀 널널하게 하는 식으로 했다면 한두 달은 정말 빡세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공통점이 이제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객관식 열심히 푸시고 많이 푸세요. 네, 그게 1차 시험에서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메인이에요. 사실 기득 합격생들에게 원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1차 시험 합격 어떤 그런 루트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 수험생들이 비율이 이제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회차가 기득이나 아니면은 삼시일 때 가장 합격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각자 2차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커리큘럼 과목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사소송법 관련해서 이재천 합격생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차 시기에는 암기보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기본적인 A급 문제들의 목 차트 정도만 암기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초 GS를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민사소송법 답안지를 작성했고 이제 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최대한 문제 그리고 모범 답안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동차 시기 때는 사실 실전 GS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책을 안 보고 쓴 적이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시험장에선 처음으로 책을 보지 않고 16페이지 풀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고 66점이라는 점수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동차생분들은 민사소송법을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득 시기 때는 이제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강의를 회독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고 1월에는 쓰기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제 답안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이제 민사소송법 과목의 특성상 문제의 출제 유형이 이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과목이라 사례집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바탕으로 유형별 목차 정리집을 만들어서 답안의 뼈대를 세우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유형별 목차 정리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한 단원에 대한 점을 이제 보충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좀 더 큰 숲에서 바라보는 연습도 할 수 있어서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법 중에서는 이제 민사소송법이 가장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인 만큼 공부량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지 합격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민소 강사하시잖아요. 네. 민소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좀 자신의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시즌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9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법리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시즌 전밖에 없다는 생각에 기본 강의, 기본서를 많이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문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보통 법전이 제공되기 때문에 2차 수험생의 경우에는 조문집은 잘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리의 기본은 조문이라고 생각해서 조문과 판례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GS 쓰기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많이들 듣는 대형 GS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해 찍히는 논점이 따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안지를 좀 더 교정받을 수 있는 소형 강의를 택해서 답안 쓰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민사소송법 그 점수가 올랐던 거를 기억하면은 그 당시에 소수 강사셨던 그 구선아 변리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놓고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주선화 변호사님 목차에 저보다 없는 게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곽 합격자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소. 1차 제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민소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를 수강을 하긴 했었는데 너무 날림으로 좀 들었던 터라서 이제 동차 기간에 다시 인터넷으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모두 수강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상의 동차생들과 마찬가지로 5월 기초 GS, 6월 실전 GS 수강을 했습니다. 5월부터는 이제 전화암기 스터디 9에서 학판검을 통암기하려고 했고 이 스터디는 이제 시험 2주 직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되게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학판검 암기 스터디 진행하면서 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교과서 읽는 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것이 머리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사례집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생소했던 과목이었는데 7월쯤 되면서 암기가 잡혀갔고 어느 논점인지 대충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서투르지만 암기에서 답안지를 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자신 없는 논점들도 다수 있었지만 좀 익숙했던 논점이 운 좋게도 59회에 출제가 되었고 이제 좀 당시에 민소 채점도 좀 후하게 줬던 해였어가지고 67점 정도로 동차치고는 고득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득 때는 이제 9월 중순 정도부터 다시 공부 시작했는데 9월 한 달 정도는 이제 기본서 읽으면서 다시 내용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2회독 진행하면서 동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례집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심화 강의 수강하면서 민소법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했고 12월 말까지는 심화 강의 수강을 했습니다. 강의 수강하면서 이제 사례집 풀이의 강제성 부여하기 위해서 1월까지 목차잡기 스터디 진행해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이제 목차잡기 했습니다. 1월에는 이제 새로운 기본서를 구입하면서 좀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단권화 작업 진행했고 이후에 이제 두꺼운 책은 보지 않고 새로운 요약서로만 회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4월에 좀 민소법 대형 GS가 열리는 달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암기 선명도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1회독 목표로 통암기 스터디 한번 진행을 했고 이제 민소법의 경우에는 논점 추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문서 회독 그리고 사례집 풀이는 6대4 정도의 비율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민소를 같이 해도 되냐? 라고 했을 때 1차 제시 공부 전에 민소를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많이 추천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1차에 몰두하는 게 낫습니까? 민소보다는 특상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민소를 선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동차 기간 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1차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특상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것이 동차 때 특상 과목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여력이 된다면 추천을 하겠지만 아니면 특상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민소는 1차 때는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12월 시기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선 합격자부터 다시 특허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동차 시기에는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A급 문제 위주로 이제 이해 및 암기를 하려고 했고 답안 형식 같은 경우도 제가 수강했던 강사님의 답안 그리고 그 GS에서의 이제 수험생분들의 모범 답안을 보면서 최대한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득 시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사례 강의를 차례대로 수강했습니다. 기본 강의의 경우에는 이제 동차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특허법을 좀 더 큰 숲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와 더불어 이제 특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교수님들의 견해, 학설, 그리고 대법원 판례 해설까지 읽어보면서 공부에 좀 더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역대 기출 문제 그리고 변호사 시험 문제 등을 풀어보면서 이제 목차를 잡아봤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해 나갈지 이제 고민하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는 이제 GS 시기 때 가장 성적이 안 나오던 과목이었는데 박규민 변리사님께 멘토링 신청도 하면서 답안 작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고 평소 목차를 잡지 않고 푸는 스타일인데
특허만큼은 이제 목차를 잡고도 답안 작성을 해보고 상표처럼 상한 포섭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작성해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면서 좀 더 이상적인 답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시기 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GS 성적은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 규민이 박규민 변리사 곰돌이 같이 생겼잖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시 합격생 같은 경우는 특허 어떻게 했는지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동차와 기득 모두 특허가 제일 취약 과목이었는데요. 기득 때 이런 걸 극복해보고자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판례집 해독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상표는 판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많은데 특허는 그런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특허도 되게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판례집을 보고 그다음에 사안포섭에 활용할 수 있는 문구들의 형광펜을 치고 계속 읽어보면서 실제 그 리딩 케이스들의 사실관계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박규민 변리사님의 실전 GS와 기초 GS를 모두 수강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목차도 잘 못 잡고 사안포섭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좀 많이 혼나면서 목차도 많이 잡아보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좀 자신감이 없었던 관계로 GS를 한 달 빼고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면서 좀 최신 판례나 탑10 판례 이렇게 좀 유명한 문제들은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써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특허를 좀 잘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특허 판례집을 이제 1차 때 그냥 보던 거 임병훈 변리사님 판례집으로 계속 보면서 그거를 이제 목차를 안 보고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곽희수 합격생 같은 경우는 특허 어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차 때는 제가 욕심이 있어서 여러 단원을 모두 이제 다 가져가자라는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59회 문제 특성상 판례형 문제가 좀 다수 출제되었는데 좀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차 시기에는 이제 A급 문제들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수험 전략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득 때는 이제 동차 때도 기본 강의 수강을 하긴 했는데 다른 강사님의 강의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기본 강의 수강을 했고 12월 동안은 이제 작년에 사례집 한번 목차 잡는 식으로 한 바퀴 돌렸고 1월 중순부터는 이제 판례 강의도 수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월부터 6월까지는 주말 GS 모두 수강을 했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박규민 변리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2주에 한 번 1회독 하는 통암기 스터디를 총 3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요즘 판례 문제의 경향상 원심법원 때부터 통째로 문제화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허의 경우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꼽히는 판례의 경우 이제 최대한 원심법원부터 사안 그대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상표와 민소보다는 조금 더 묻는 것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답안 작성에 있어서도 묻는 바에 최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GS 문제와는 다르게 좀 러프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특허의 경우는 기출 문제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특허 기출문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잘 보시고 뭐 판례 잘 보시고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게 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필수 과목이죠. 상표법에 대해서도 우리 이재찬 합격자부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이제 동차 시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A급 위주로 공부했고 이제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 보니까 특허 공부 시간에 한 3분의 2 가량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득 시기에는 11월 전까지는 기본서를 1회독만 했었고 이제 11월부터는 김세원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어느 정도 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해의 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강의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김세원 변리사님의 판례 강의를 수강하면서 판례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들을 수 있었고 이제 특정 판례가 타겟팅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답안 구성에 있어서는 평소 GS에서는
일반론 70% 그리고 상한포섭을 한 30% 정도 가져갔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한포섭의 비중이 이보다 좀 더 높은 6대4 내지 5대5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표의 경우에는 조치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를 유형별로 정리해 놓고 문제에 맞춰서 조치를 절대 누락하지 마시고 빠짐없이 꼼꼼히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 불가능한 조치의 경우에도 저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된다면 한두 줄 정도 기재하되 가능한 조치를 좀 더 강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러프한 경우에는 가능할 여지가 있는 조치 등도 간단히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문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기에 앞서 단문형 문제의 목 차트를 한 번쯤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우리 이재천 합격자하고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GS를 아무리 많이 듣고 뭐 기본 강의, 뭐 판례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제 붙을 것 같은 사람 얼굴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판례 강의 할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크리스마스였죠?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서로를 위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7강을 듣는 사람들은 붙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나시 합격생 같은 경우는 상표 어떻게 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비시즌 때 민사소송법과 특허를 공부하느라 남들보다 상표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2월 중순 때부터도 공부를 시작하지 못해서 그때 변리사님께 맞아. 어떡하죠? 저 망했어요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상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은 과목이어서 3월에 김세현 변리사님 실전 GS를 수강하면서 보통 전범위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념 이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답지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영 강사님들 들으면서 사안포섭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사안포섭에 좀 힘을 많이 주고자 하였는데요. 사안포섭 안에서 수목차를 나눈다든지 원문자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안포섭을 최소 한 바닥 이상은 해야겠다는 목표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이번 시험에서도 원문자 한 8번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꼼꼼하게 사안포섭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시 합격생하고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되게 3월달에 GS 들을 때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되게 우울해 보이는 표정으로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그럼 과기수 합격생 같은 경우는 상표 어떻게 했었는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차 때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4월까지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수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강의 수강해서 웬만한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다 숙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5월에는 김세현 변리사님 실전 GS 강의, 현장 강의로 수강을 했습니다. 이때도 사실관계를 보면 이 판례다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사실관계는 거의 다 숙지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좀 사례형 문제에서 대비가 부족해서 동차의 경우 45점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표는 별도의 암기 스터디 같은 거 진행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 자기 전에 30분 정도 판결 요지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득 때는 이제 동차 때 기본 강의 수강을 했고 이제 딱히 기본서 바꿀 생각도 없었으며 이제 웬만한 동차 때도 웬만하게 상표법 공부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11월까지는 공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 한 달 정도에는 주 2회 사례집 목차 잡기 진행하면서 이제 동차 때 공부했던 내용 이제 기억해 주었습니다. 이제 상표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동차 때랑 기득 때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동차 때와 다르게 이제 대놓고 이 판례다라고 판례 타겟팅하는 문제가 나온 경우에는 판례를 좀 잘게 쪼개서 소목차를 좀 더 활용하여 깊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문제되는 논점만 작성했던 동차 때와는 다르게 다각적 검토를 요하는 경우 이제 모든 요건을 검토하되 강약 조절을 위해서 안 되는 것은 이제 뭐뭐 1호에서 안 된다 정도로 짧게 치고 넘어갔습니다. 상표법의 경우에는 논점의 기계적 추출, 판례 표현에 대한 두꺼운 사안포섭이 고득점의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기수 합격생 같은 경우는 한번 답안지를 보여주러 왔었어요. 그래서 GS를 답안지를 보여주러 왔는데 되게
못한다고 해서 왔는데 답안지를 보니까 푸겠는데? 저 이렇게 딱 말했죠. 붙을 것 같은데 왜 고민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를 기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득하실 때 다들 본인이 뭐 스터디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내가 쓰는 답안지가 잘 쓴 답안지인지 이제 뭐 못 쓴 답안지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강사한테 가셔서 답안지 한번 봐달라 라고 하면은 강사가 싫은데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타 어떤 그 수험생들께 드릴 팁이 있다라면은 각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천 학교학생부터 부탁드려요. 먼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전 동차 때는 유기화학을 선택했고 기득 때는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동차 때 유기화학을 페일을 받긴 했는데 기득 시기인 11월까지도 계속 유기화학을 하겠다고 공부를 했었는데 다른 법 과목들보다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 디자인 보호법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저는 이제 정다운 벨리사님의 택틱 기본 강의 및 중급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후 기본서 회독을 하면서 A급 그리고 B급 위주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암기를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GS에서도 책을 보면서 작성하는 경우가 꽤 많았지만 이제 상표와 비슷한 유형의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사안포섭 위주로 좀 풍부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양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적은 일반론의 내용과 사안포섭을 1:1 매칭시키면서 답안을 적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일반론은 지양하면서 항상 일반론을 어떻게 사안포섭에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기화학에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선택 과목을 바꾸실 때 좀 불안감이 없었나요? 저 엄청 불안했을 것 같은데. 저도 엄청 불안하긴 했는데 다들 이제 옆에서 디자인 보호법을 이미 선택하셨던 합격생 분들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들 분께서 디자인 보호법 진짜 부담 적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강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유기화학 강사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낮이 합격생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하고 네. 그 본인이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저작권법을 선택했는데요. 디자인 보호법이랑 저작권법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작권이 무방식 권리라서 출원부터 등록 과정이 없다는 점이 양을 줄여주는 데 너무 도움이 돼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법전이 제공되잖아요. 거기 안에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 조문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적어진다는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에도 상표나 디자인 보호법에 비해서 중요한 판례가 좀 적고 최신 판례의 비중도 조금 낮으며 그리고 실생활에서 많이 접해본 사건들이 판례로 등장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데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공학 과목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작권법을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2차 공부의 팁이라고 하면 저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스터디든 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이 밥을 한번 먹든 뭔가 저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편이어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의지도 다잡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과학기수 합격자님 같은 경우는요? 화학반응공학 오. 선택했습니다. 일단 전공이 화학공학과라서 해당 과목 선택했는데 수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인터넷 강의로 기본 강의 수강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그리고 기술고시 기출문제 푸는 식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3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법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하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공학 과목 선택을 하게 되었고 아침에 이제 노래 들으면서 공학 과목 푸는 게 나름 힐링일 정도였어가지고 관련 전공이시라면 해당 과목 추천드립니다. 그럼 기타 쓰기 같은 거나 생활 패턴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컨트롤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쓰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스타일이었는데 일단 주말에 좀 공부를 하면 병이 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2월부터는 이제 GS 무조건 수강하려고 했고 이제 또 저녁 시간을 잘 활용을 하지 못했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EGS 수강한 다음에 저녁 때 스터디원들과 모여서 한 과목 더 작성하는 쓰기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도 이제 별도로 온라인 캠 스터디 통해서 주 4회 1시간씩 쓰기 스터디 진행을 했고 이제 5월 한 달은 주 4회 2시간씩 쓰기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제 6월부터 7월까지는 다시 각 과목당 1시간씩 쓰기 진행했습니다. 이제 사후적 고찰로 이렇게까지 많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좀 답안 쓰는 게 재미있기도 했고 좀 쓰기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돌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쓰면은 저도 이제 수험생 때 마찬가지지만 팔이 진짜 아파요. 그랬을 때 혹시 팁 없나요? 파스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파스밖에 없습니다. 네, 파스가 좋아요. 팔이 아픈 거는 우리 변리사 2차 시험이라면은 뭐 시험 방식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그냥 안고 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견디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인터뷰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과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 내가 이렇게 자신 있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만 한 개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천 합격생부터.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상표법이 가장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만. 네, 하나요. 다 자신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둘 다 자신 있는 걸로 하시고. 저는 민사소송법과 상표법 두 과목이 이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이제 동차 때도 좋은 점수를 받고 나서 이후에 계속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고,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에 이제 간판에서 등 실생활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있는 김세원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 그리고 판례 강의에서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그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나지 합격생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민사소송법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드라마 정주행하듯이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 했었는데요. 혹시 특이하네요. 흥미가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종합반에서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퀴즈를 할 때마다 항상 부끄럽지만 1등을 하기도 하고, 저희 그 민사소송법 강사님들께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좀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곽희수 합격생 같은 경우는요? 저는 상표법이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 사실관계 암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이제 사안포섭할 때 내가 판사가 된 것처럼 이제 세세하게 하는 것도 좀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부끄럽지만 GS 성적도 항상 좀 잘 나와서 좀 더 자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GS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기득 올라가시는 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GS 등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GS 등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S 상위권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물론 잘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하위권에 있다 보면은 내가 못하는 건가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계속해서 피치를 올려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합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등수에는 당연히 좋으면 좋지만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지혜 합격자님 단독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민사소송법이 제일 자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민소 강사 하십니다. 네, 강사를 이제 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신규 강사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계획과 한번 포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강의 목표가 뭔가 이번에 출제될 논점을 많이 맞춰서 적중률이 높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이번 강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같이 분석하고 피드백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제가 가르쳐드린 분들이 못하는 걸 그분들보다 제가 못 견디는 성격이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신규강사 때 딱 기억이 나요. 딱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 2명 왔어요. 2명. 그 2명 왔는데 그 2명이 너무 고맙고 해서 그 2분이 다 합격을 그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지혜 강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2차 시험을 이제 사후적 고찰로 아주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좀 반성하고 싶은 거, 남들이 이런 거 봤을 때 얘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사후적 고찰하는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답안지 열람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사후적 고찰한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누락했다고 생각한 논점도 있었고 글씨체도 이제 평소 GS 쓸 때보다 악필에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점은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시험장에서의 시간 관리 실패로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고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C급 논점에서 답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A급 그리고 B+급 논점을 이제 논리 정연한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느낀 점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짱돌 문제에서 설령 답을 틀리더라도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짱돌 문제에서 관련된 일반론으로 최소한의 분량은 채우고 틀린 답을 적더라도 자신감 있게 논리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짱돌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아는 내에서 방어적으로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A급 문제에서 평소 GS 문제를 풀 때 획일적인 답안이 아닌 물어보는 바에 따라 유기적으로 목차 구성을 달리하는 등 대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은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목차를 한눈에 크게 잘 들어오게끔 작성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목차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묻는 바에 따라 충실히 대답하는 식으로 목차를 잡았고 또한 사안 포섭을 그에 맞춰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안 포섭 또는 핵심 판례를 길게 서술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번호를 활용해 흐름별로 끊어주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이재천 합격생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봤을 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외워서 그냥 쓴 게 아니라 문제를 푼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지혜 합격생 같은 경우도 한번 사후적 고찰 부탁드립니다. 이번 2차 시험은 저희가 1차 시험과 다르게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200개의 답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불안한 이유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게 답이 맞나? 하는 것들이 제일 불안했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본인 혼자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옆에 강사님들이나 스터디원들과 답안지를 돌려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 돌아보면 저는 종합반에 와서 매달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 계획도 점검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답지도 많이 바꿔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어떤 부분은 잘하는지 이런 피드백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스스로 피드백을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을 잘 많이 활용을 하셨던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곽희수 합격생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사후적 고찰 부탁드립니다. 2차 시험은 판례 퀴즈가 아닌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답안을 작성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인 7월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의 암기 수준이나 공부 수준이 비슷비슷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답안지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읽힐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득점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의 경우 이제 좀 방향 설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하면서도 이제 본인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수험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혼자 공부했던 동차 때와는 다르게 기득 때는 다양한 스터디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외로움도 덜하고 지치는 것도 거의 없어서 7월까지 거의 지치지 않고 달렸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후족보 잘 들어봤습니다. 그 합격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뭐 스터디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성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스터디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7월까지 쉬지 않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너입니다. 감사 인사. 네. 여러분들의 MBTI가 T인지 F인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거든요. 네, 각자 이제천 합격생부터 네,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자 저에게 이제 상표법을 재밌고 쉽게 느껴지도록 도와주신 김세현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빼고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를 항상 서포트해 주시고 저의 결정을 항상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함께 스터디했던 종합반 스터디원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에게는 축하의 말을, 그리고 아쉽게 불합격한 친구에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내년 61기 변리사로 꼭 같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응원해 주신 학교 친구분들, 그리고 그 외 지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다지 합격생 같은 경우는요. 네, 가장 먼저 저희 모든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를 많이 도와주신 여기 김세현 변리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 변리사님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해준 우리 종합반 식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곽기수 합격생 같은 경우. 이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제 인강 들으면서 합격을 꿈꿨는데 이제 올해 합격을 맞이해서 이런 행복한 연말을 보내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이왕 시험에 뛰어든 이상 합격을 맞이하고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업계에서 뵐 모든 예비 변리사님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득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이제 합격기를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득으로 붙어도 굉장히 빨리 붙으신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3시로 붙었으니까. 근데 그 이제 끝나고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이제 따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